네, 2회차 네, 세법개론인데요. 그 1회차 할 때 제가 모르고 설명을 누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거기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그 서류 송달할 때 우편 송달입니다. 45페이지. 네, 45페이지에서 어저께 우편 송달할 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건데 네, 우편 송달할 때 여기 네, 우편 송달이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일반 우편도 됩니다. 그냥 등기로만 실무적으로 보내는데 그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일반 우편 보내도 돼요. 확실히 도달만 되면. 그런데 어저께 우리 설명할 때 고지, 독촉 그리고 체납처분 정비명령은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저께 거 한 번 더 복습 한번 하면 그죠? 어저께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대표자에게만 보내면 된다. 모두에 각각 보낼 필요 없다. 근데 모두에게 각각 다 보내야 되는 게 고지, 독촉. 왜? 이거는 확정시키는 거고 징수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편 송달할 때 등기로 보내는데 일반 우편 아니 등기로만 보내야 된다라는 게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고지, 독촉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복습이에요. 이거. 그리고 체납처분 이제 압류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체납처분 그리고 정부명령 요 네 가지는 중요하니까 위에 거는 확정시키는 거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밑에 거는 중요하니까 일반 우편 말고 등기로 보낸다. 요거 두 개 비교해서 기출도 됐고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좀 헷갈리고 수험생들이. 근데 이제 어저께 빼먹은 게 원래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1년치의 반을 미리 내는 거. 전년도 냈던 세금의 반을 그냥 고지해줘요. 나라에서 개인들한테는. 법인들은 니네가 알아서 내라 그러고 개인들한테는 그죠? 반을 미리 고지해줍니다. 반 내라고. 부가가치세도요. 법인들은 그냥 니네가 6개월치의 반, 3개월치를 네가 계산해서 내라고 그러는데 개인들은 저번에 6개월치,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의 반을 예정 고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고지서거든. 원래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아예 30만 원 미만은 아예 안 낸다고 어제 그죠? 설명드렸어요. 이건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도 배울 거예요. 근데 30만 원은 넘고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는 하기는 하는데 등기로 안 보내도 된다. 고지서지만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는데 개정사항을 빼먹었어요, 제가. C번이 올해 U라고 그래서 하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실 때 아마 제 책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위첨자 U는 법률이에요. 그리고 뉴령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뉴령이라고 돼 있는 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래서 뉴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죠? 법률이니까. 이때 신고납부세. 신고납부세. 납세자가 신고로서 확정시키는 신고납부세액인데 납세자가 신고는 했어.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납부를 안 하니까 과세관청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다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납세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편 서류를 놓쳐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신고납세액을 신고는 한 거니까 요거 납부 안 해가지고 고지서 보내는 거는 50만 원 미만일 때는 등기로 보낼 수 있다. 요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1회 때 요거를 제가 누락해서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나가겠습니다. 이제 법인. 이것도 하여튼 요새 부동산 때문에 그죠? 참 세법을 아니 물론 이제 법에 관한 건데 법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죠? 개인을 법에서는 자연인 그래요.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자연적으로 인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연. 물론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한정치산, 금치산은 이 권리라든가 의무가 조금 더 제한이 됩니다. 이게. 근데 자연인 그리고 법인 그래. 우리가 세금에서 생각할 때 자연인 그러면 본인이 돈 번 거에 대한 건 소득세를 내잖아요.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이 법인이요. 우리는 삼성, 현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개인인데 개인 사업하기 애매할 때 법인으로 차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저렴한 아파트는요. 옛날 뉴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백사듯 산다 그랬어요. 백사듯 산다. 물론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사기가 쉽거든. 근데 이 세금 부담 때문에
여기서 더 사면 종부세 매년 내는 거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사면 양도세 이거 부담되는데,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아바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최소 출자금 100원 이상만 있으면 돼요. 1인 주주도 돼요. 나 혼자 설립해도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사실 법인을 차리는 게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 하나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인 명의로 사면 제2의 내가, 그죠? 똑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에서는 별개의 어떤 인격체로 보니까 세금이 따로따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피해 나가고, 양도세도 법인세로 훨씬 조금 내고, 그래서 피해 나가니까 요번에 정부에서 나온 게, 그죠? 6.17택제에서, 그죠? 그거였잖아요. 그냥 법인 거는 몽땅, 종부세도 최고세율로 그죠? 부과하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 그런 거예요. 법인이 세금 면에서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에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그죠? 자체적으로 얘가 자연인 사람과 다르게 별개로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사람은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부여받는데, 법인은 어떻게 인격을 부여받느냐?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소 가가지고 설립등기를. 그러니까 요건 갖춰가지고 본점 어디로 할지, 또 임원 구성, 뭐 정관 만들고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하고, 그러면 법인격을 부여받아요. 그럼 사람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서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 차려서 사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일단 법무사 사무실 가셔가지고요. 법인 등기 먼저 하세요. 거기서 정관 만드시고, 그 자본금 출자하시고,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 내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법인 등기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하면, 그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면 이제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내요. 그죠? 그리고 자연인은 개인이니까 소득세를 내요.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있다 이거예요. 단체인데, 사람이 아닌데, 자연인이 아닌데 설립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돈 벌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낸다고? 그러면 안 하지. 세금 안 내고 좋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거를 정해놓습니다. 야, 뭐가 됐든 세금은 내야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정한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설립등기를 안 한 단체를 뭐라고 하느냐? 설립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되니까 설립등기를 안 한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그래요. 법인 아닌 단체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낼 수도 있고 소득세로 낼 수도 있고 쪼개져요. 법인세로 내는 거는요, 설립등기는 안 했지만 그거에 준하는 거의 대부분의 절차를 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당연법인. 등기소 가서 설립등기는 안 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다. 사단재단. 물론 사단재단이라는 게 민법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람이 모인 단체, 재산이 모인 단체,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예요? 무슨 사단법인,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제 뭐 불이웃을 돕는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그럴 때는 무슨 사단법인, 그리고 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런 데는 재단 그래요. 재단.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중요한 거고요. 사단은 어떤 사람이 목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으면 설립 등기를 한 거랑 법적 효과가 똑같다. 거의 대부분의 절차를 취한 거다. 얘는 법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내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목적으로,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익 목적에 출연 재산이다. 이게 요건이에요. 그럼 허가인가 안 받아도 돼. 아, 장학재단 한다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국가가 팍팍 밀어줍니다. 이거는. 요거는 재단만. 공익 목적 출연 재산은 사단은 필요 없어요. 재단만. 요 때는 당연법인이에요.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설립 등기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법인이에요. 근데 요 두 가지 요건. 설립 등기도 안 했는데 이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도 안 받고, 그죠? 공익 목적의 출연 재산도 없고, 그러면 법인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네? 라고 하니까 그 중에는 법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단체는 좀 법인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최소한의 요건을 넣었어요. 일정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으면
그때는 법인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그죠? 의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의 당연법인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는 무조건 법인이에요. 2번의 요건 신청 법인 의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돼.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원해서 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 그럼 일단 하려면 최소한 4년간은 그대로 해. 그러니까 신청한 그 해와 그 다음에 3년간 합의 4년 정도는 계속 법인으로 가야 돼. 내년에 다시 개인으로 할래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아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설립 등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당연법인 요건도 당연법인도 아니고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 법인도 아니고,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떻게 하지? 사람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소득세를 부과하면 돼. 어떻게? 단체 명의로.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의 별개의 사람처럼 일거주자로 보아. 일거주자로 보아 단체 자신 명의로 세금 내게 해요. 단체 자신 명의로. 그리고 이 단체 자신 명의로 세금 내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 형제들끼리 공동사업, 부부끼리 공동사업, 친구들끼리 공동사업. 그것도 단체거든,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 계산할 때도 공동사업은 단독사업장이랑 별개로 계산하고요. 별개로 해요. 물론 나중에 소득은 합산하는데 이걸 별개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으로 봐서 그 안에 구성원들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50대 50으로 나눠가죠. 그럼 50%씩 각자 세금 내. 60% 40% 가죠. 각자 세금 내. 그래서 공동사업은 구성원들이 각각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내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배울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쭉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법인. 당연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주무관청의 등록, 사단, 재단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요거는 재단만 그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인이 설립 등기를 안 했는데 법인으로 되는 거는요,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볼 텐데 영리법인, 삼성, 현대, 롯데, LG 그런 데는 영리법인은 돈 벌려고 만든 단체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워낙 영향력이 크고 돈도 많이 버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개념이고요. 원래는 주주들이 출자해가지고 그 주주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게 영리법입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은 다 뭘로 보냐면 비영리법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의 조건은 뭐냐면 좋은 일 해야 되고, 그걸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해야 되고, 그리고 설사 거기서 돈을 벌더라도 그걸 출자자가 나눠 가지면 안 돼요. 그 돈을 다시 좋은 일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그 얘기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밑에 팁은 당연한 얘기예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 자신이 세무서 가가지고,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바타라는 게 사실 그죠? 실제로 아바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법인은 추상적인 임대차 한 건물이 있고 그런 거지, 실제 업무는 그 안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신고 납부는 대표자가 이행한다. 물론 대표자 자신 명의로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이재용 씨 명의로 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명의로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죠? 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이행을 합니다.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승인에 의한 법인 의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밑에 있는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요건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관리인이 선임돼 있고, 그리고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해야 돼요. 단체 명의로. 개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보니까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놓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봐서 승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법인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조그만한 글씨 보세요. 박스 밑에 법인 아닌 단체의 여기 위에 박스 밑에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동창회, 종교단체, 이게 둘 다 기출로 나왔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동창회는 법인이 될 수 없다.
그죠? 교회는 법인이 될 수 없다. 그게 기출문제. 다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틀린 문장이냐면 이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있지. 교회 회칙이 있고 동창 회칙이 있고 그리고 대표자 관리인 선임돼 있지. 목사님 있고 그 동창 회장 있고 그럽니다. 단체 자신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지 교회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명의로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 명의로 가지니까 신문에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그죠? 이게 그리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거, 헌금 받은 거를 교회 만든 사람들이 나눠 가지지 않죠. 그죠? 이게 선교 활동한다라거나 이제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딱 뭐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 기억하실 거 어떤 단체든 법인이 안 될 건 하나도 없다. 요건 가지고 신청해 승인 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 물론 실제로 교회나 종교단체나 그런 데는요 사실은 당연법인에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죠? 허가인가를 받은 데들이에요. 다 그 단체가 그겁니다. 그리고 2번 승인에 의한 법인 의제는 승인을 얻은 날 그 과세기간과 1년 그리고 종료일로부터 내년부터 3년 그러니까 합의 4년 정도예요. 바꿀 수 없다 거주자로. 그냥 법인으로 가라. 다만 그죠? 국가가 승인 취소해버린 데는 바꾸는 거고. 그죠? 니네가 못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한 단체.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라는 거는 설립 등기를 안 했고 설립 등기를 안 했지만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도 아까 위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당연법인, 요건 신청 승인 얻은 법인. 그랬는데 다 아닌 거야. 그래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겁니다. 그럴 때 그 단체를 법인처럼 하나의 별도의 아바타처럼 일거주하러 봐서 개인과 별도로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얼마씩 가져가는지를 몰라. 손익분배비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잖아요. 동업을 하면 그죠? 원래는 동업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동업을 해서 돈을 벌면 너 몇 프로 나 몇 프로. 그래 네가 처음에 아이디어 냈고 그랬으니까 너 60% 나 40%. 그죠? 그거를 근데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야 우리 잘해보자 으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많이 벌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 원래는 지분 비율이 있어요. 아니 그 손익분배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공동사업은 친구들이 하건 형제들이 하건 이걸 만들어야 돼요. 동업계약서에 써 있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분배 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겁니다. 안에 구성원들이. 이게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은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 또 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거주자로 볼 때는 법인세처럼 단체 명의로 세금 내는 거고 공동사업으로 볼 때는 단체 명의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눠 가져서 각자 개인들이 본인 몫에 대해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각자 내는 겁니다. 이게 공동사업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까 위에서 일거주자로 볼 때는 법인하고 똑같아. 대표자 관리인의 소득과 합산되는 거 아니다. 일거주자 자체 명의로 세금 내는 거니까. 근데 공동사업은 각자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 돈을 각자 뭡니까? 구성원이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각자 구성원들이 각각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올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좀 편의를 봐주는 규정이에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국가지자체, 그죠? 서울대학교는 국가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그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생이 연구 수당 같은 거, 이제 조교 수당 같은 거 받아도 거의 준 공무원으로 해가지고요. 일반 다른 사립대학의 그런 그 조교 대학원생들이 그 장학금 받는 거랑 조금 달랐어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고 공무원 그 수당 약간 그 체계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좀 달랐거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이거를 다 법인으로 전환시켰어요. 법인으로. 그러니까 법인으로 전환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아직 법인세를 안 배웠는데 나중에 법인세를 가시면 법인세에서 뭐가 나오냐면 국가지자체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아까 이 단체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익 그걸 사실 수익이라고 말하기 뭐하죠? 헌금 받은 거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은 거라든가 그런 건 과세 안 하고 부수 수익, 영리 활동하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동산 임대를 한다라든가
그죠? 학교가 또 다른 수익 사업 활동을 한다. 뭐 주차장을 뭐 주차장비를 받는다. 그런 거에 대한 것만 과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옛날에는 하나도 안 냈는데 그런 걸 세금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 규정. 옛날처럼 그런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요거 그래서 종전의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 비과세의 지위. 그래도 여기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공립학교로 본다. 즉 옛날처럼 국가지자체로서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다만 뭐죠? 수익사업은 과세다 이겁니다. 수익사업은 과세. 이게 그러니까 그 교육활동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옛날처럼 과세 안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는 거. 근데 요 예보다는 요 전에 요거는 사실 조금 특수한 경우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럴 거예요. 이게 개정사항이니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겁니다. 이제 그 다음 OX 문제는 제가 첫 시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낸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기출문제 중에 너무 세세한 부분은 빼버리고 아주 전형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가능한 한 추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답을 보고 OX를 찾을 정도면 그건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건 실력자고 처음에는 이거를 앞에 본문들을 하나하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던 거지? 본문 찾아가 보고 거기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게 X구나 밑에. 이거는 지금 틀린 것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은 여기 없어요. 틀린 문장만 4번이 틀린 문장, 5번이 틀린 문장. 그러니까 왜 틀렸고 왜 맞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거의 아마 80% 이상 파악이 될 거예요. 이거 보시면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여러분들 제가 제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맨날 말하는 게 그죠? 너 스케줄 네가 스스로 관리 잘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게 사실은 뭐예요? 밑바탕에 기본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부 조금 더 잘하고 책을 좀 더 잘 보고 뭐 몸 튼튼하고 물론 몸 튼튼하고 중요한 거지. 근데 본인이 알아서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세법에서도요. 세법의 규정들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언적 규정. 이걸 다른 말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창설적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언적 규정, 확인적 규정은 뭐냐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상식이야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베이스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다 이런 선언적 규정이에요. 이런 게 당연한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수업 목적상으로 보면 좀 짜증나는 문장들이에요. 이런 걸 외워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를 그런 겁니다. 창설적 규정은 상식에 없는 것들. 그죠? 뭐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5월 말까지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월 냅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공동사업은 연대납세무가 소득세법상은 없고요. 막 이제 그런 것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1회 때 배웠던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는 정말 기저에 깔려있는 베이스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배우는 건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상할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저번에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는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잘 안 나오고 그건 조세 총론인데 이거는 국세 기본 법이거든. 법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법조문에서 그냥 내기가 좋거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굵직하게 제목을 할게요. 오늘 가실 때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신근조. 앞머리 따세요. 이거는 왜? 이건 연결고리가 없어. 그죠? 이게 논리적 연결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선언해 놓은 거야. 그죠? 이게 첫 번째 실질과세다. 실질과세다. 실질에 따라 과세라 이겁니다. 이게 실질에 따라 과세다.
그죠? 이 실질과세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 번째가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근거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저놈이 신고 안 했어? 무신고자야? 너 죽어봐라. 조사 나가서 너 세금 왕창.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조사 나가면 물론 미리 대부분 이제 큰 틀은 준비를 해 나가죠. 나가서 첫 번째 말이 장부 갖고 와 보세요. 증빙 갖고 와 보세요. 그겁니다. 이게 장부 증빙을 근거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그죠?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조세를 감면시켜 줄 수도 있고 감면시켜 주면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그래서 이게 실신근조. 국세를 부과할 때는 요 네 가지 원칙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꼭 기억해. 명심해. 실신근조. 국세 부과의 원칙.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은 세소세기. 그죠? 네, 언뜻 잘못 들으면 좀 욕 같아요. 이게 세소세기 이겁니다. 그래서 실신근조, 세소세기. 세소세기는 이거는 세법 해석의 기준. 이따가 문장을 보면서 이건 설명드릴게요. 세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게, 그죠? 국세 부과의 원칙은 어저께 제가 그 국세인법 3조에서, 그죠?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법에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관점에서 써놨다 그러면 다른 세법에 써놓은 대로 가고, 다른 세법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국세기본법 규정대로 해라. 그게 원칙이었는데 그 예외사항 중에 제가 다른 건 일단 외우지 마시고요. 두 가지는 외워두세요. 국세부과의 원칙 실신근조 외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른 세법의 규정이 있으면 다른 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겁니다. 개별 세법을 우선 적용. 그리고 국세 부과의 원칙은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그 얘기 했나? 어저께 원천이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징수라는 말 설명드릴 때 옛날에는 다 부가징수였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국가에서 내놔봐. 그죠? 물고기 내놓고 비단 내놓고 쌀 내놓고 다 내놔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얼마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뭐라고 그랬죠? 니네들이 알아서 신고해봐. 우리가 다 알지만 니네한테 맡길게. 니네를 믿고.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가 전 국민들의 세금을 다 일일이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봐. 니네들이 그 대신에 가짜로 거짓말로 하면 우리가 가산세로 불이익을 많이 줄 거야. 성실하게 해봐. 그래서 신고납부 제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과라는 말이 협의로 좁게 해석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건데 광의로 넓게 해석을 하면 국가가 부과하는 거랑 납세가 신고하는 거랑 같이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고 할 때는 납세가 신고하는 것도 포함이니까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게 요구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납세자와 과세관청 쌍방에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은, 실신근조는 쌍방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소세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과세관청에게만 요구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출문제입니다. 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다른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건 실신근조라는 얘기죠. 그게 아닌 것은, 그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소세기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 적용의 원칙은요, 주로 내용들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때 세법을 이렇게 적용해라. 왜? 이걸 정한 이유는 국민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과세관청이 너무 과하게 세금을 때릴까 봐. 옛날에 국사 시간에처럼 국민들이 피폐해질까 봐. 그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세소세기는요. 세법 해석할 때 이렇게 하세요. 소급해서 과세하지 마세요. 세무공무원 재량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세요. 이거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예요. 이게. 요 네 가지가 원칙이 그게 있어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혹시나 오히려 국가가 소급과세를 하는 게 옛날에는 과세였던 거를 소급해서 아니 옛날 거 다시 환급해 줄게. 그거는 괜찮아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괜찮아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취지 자체가 납세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국세부과의 원칙 실신근조,
그리고 이제 실이 뭐지? 아, 실질과세. 신이 뭐지? 신이성실. 근이 뭐지? 그죠? 조가 뭐지? 그걸 생각하시고 세소세기도 세소세기 세가 뭐였지? 아, 세법 해석 기준. 소가 소가세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실신근조 세소세기다. 그거 아시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국세 부과의 원칙부터 실질과세 원칙. 이제 그냥 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이겁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게 실질과세가 귀속에 관한 실질,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우회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다 세금 탈취하려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제가 1회 때 말씀드린 거 오리고기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2호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명의로 하면 소득세 합산해가지고 세율이 높은 세율부터 적용돼 버리니까 그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은 다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근데 경제적 실질은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과세관청이 그걸 알면,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모를 때는 우리가 저번에 1회 때 배운 것처럼 그죠? 신고서라든가 아니 뭐죠? 고지서라든가 보낼 때 대표자에게 명의인에게 각각 보내지만 근데 실질적인 사람인 이 사람이다 그게 확인되면 명의자에 대한 건 취소하고 실질자에게 다시 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게 귀속에 관한 실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슈가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거니까 예를 하면 대손금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대손금. 거래처에 대해서 손해난 거예요. 외상 매출 팔았는데 돈 빌려줬는데 대여금 돈을 받을 날짜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가가지고 돈 달라고 계속 요청해가지고 받으면 받는데 끝까지 못 받더라. 그러면 에이, 넌 못 받겠다. 그럼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 대손 처리는 그 사업자가 100% 사업상으로 손해본 거니까 경비 인정을 해줘야지 원래 맞는 거죠. 실제로 외상대금 같은 거 못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 매출로 신고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다시 비용으로 몇 년 지나서 비용으로 올해 소득 계산할 때 떨어내요. 그거를. 원래 그게 원칙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대손 처리를 시켰다. 그러면 비용 인정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그건 뭐로 보냐면 접대비로 봅니다. 접대비로. 다른 목적으로 접대비로 했다라고 봐요. 그죠? 이제 그 사장님이 아이, 그 돈 안 받을게. 안 받을게. 그 대신에 요번에 우리 신제품 나오는 거 왕창 사줘야 돼.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거래 내용을 대손으로 안 보고 접대비로 본다.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간접적 우회적 방법에 의한 실질주의. 이겁니다. 간접적 우회적 방법에 의한 실질주의. 이것도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부담 없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탈세하는 방법, 탈세하는 방법. 부동산을 샀어요, 남편이. 남편이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많이 뛰었어요. 아파트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죠? 한 5억이 뛰었어요. 5억이 뛰었는데 1억 주고 샀는데 6억이 됐다. 아주 가정을 극단적으로 할게요, 제가. 1억 주고 샀는데 6억이 됐다 그랬을 때 이 매매 차익이 5억이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아파트라면 1세대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대충 한 세금이 2억 정도라고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금 줄이는 방법, 그죠? 노하우.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돼요. 그러면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라고 세금이 없어요. 와이프는 부부가 같이 돈 번 거지. 그죠? 와이프가 아무리 집에서 살림해도 남편을 길을 살려주고 잘한 거니까 하는 거니까 같이 번 거지.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주건 와이프가 남편한테 주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0년간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6억 증여하면 증여세 없죠. 물론 취득세는 조금 내겠지. 네요. 그러면 와이프의 새로운 취득가액은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억으로 증여받아가지고 팔면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취득세 조금 내고 양도세 한 2억 낼 거 안 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는 걸 국세청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얼른 정했죠. 증여 후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옛날에 취득가액으로 과세할 거야. 그죠? 이게. 그리고 직접 양도한 거랑 그 증여세 조금 내고 양도세 요 조금 내는 거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때려버릴 거야. 이미 국세청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또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어요. 그게 아파트 분양권.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그걸로 세금 피해 나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분양권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죠?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니까 국가가 몇 년 전에 얼른 개정을 했어요. 분양권을 추가했어. 분양권을. 그것도 안 돼. 또 막아놨어. 근데 지금 안 막힌 게 있어. 주식. 주식은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약간 톰과 제리, 고양이 쥐 그런 관계예요. 사람들은 그죠? 본인의 이익을 따라서 도망가고 있고 국가는 계속 쫓아가면서 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죠? 물론 제가 얘기한 거는 굉장히 개념적인 거예요. 그죠? 무조건 그렇게 탈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세금 줄이려고 하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그죠? 당초 취득가액으로 해서 재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암기하 실신근조인데 세 가지가 있다. 실질 과세는 요거 하시고요. 근데 한 개. 여러분들 저번에 1회차 때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이거는 개념적인 얘기고 국세기본법 법률이 아니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를 왜 한다고 그랬죠? 깡패가 아니다. 국가는. 그죠? 막 걷는 게 아니다. 그 서로 간의 약속에 따라서 정한 거다. 국민들이 대표자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률. 그러니까 국가와 약속을 한 거다. 세법이 이겁니다. 약속을 한 거로 걷는 거다. 그래서 이게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랬죠. 근데 조세 평등주의 아니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약속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세금 너무 많이 걷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걷어도 되지만 소득이 작은 사람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걷거나 조금만 걷자. 이게 소득에 따른 평등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조세 평등주의 하부 개념으로 수평적 평등에서 실질과세가 있었어요. 부당해산부인 실질과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죠? 조세 평등주의 하부 개념이다. 아까 뭡니까? 아까 어떤 한 사람이 오리고기집을 사실은 다 하는 건데 실제로 수익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 그냥 바지 사장 조금 용돈 주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소득은 이 사람한테 다 발생하는 건데 바지 사장이랑 이 사람이랑 반씩 똑같이 낸다고? 이거는 소득에 따른 평등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질과세. 그러니까 이게 조세 법률주의랑 실질과세랑요 약간 상충돼. 이게. 근데 이거를 실질과세를 너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집 원래는 할머니고 2호점은 아들인데 실제로 아들이 주방에서 다 일하고 다 배워가지고 하는데 할머니가 노하우 오리고기 다 주물럭 만드는 방법 재료 다 가르쳐주고 할머니가 벌은 돈 빌려줘가지고 하고 그 아들은 사실 편하게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할머니가 다 한 거 아니에요? 확장 유추해서까지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과세를 하는 건 좋긴 한데 조세 법률주의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조세 법률주의가.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를 깨트리지는 마라. 그 하위 개념으로 해라. 이게 기출문제로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해라 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여기까지가 실질과세고요. 밑에 있는 보충학습은 실질과세에서 할애드리니까 그냥 한번 부담 없이 보시면 되고. 참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요 굵은 글씨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그만한 글씨들 이거는 추가 설명드리고요. 가끔 보시면 제가 기출문제들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글씨까지는 보시고 여기까지는. 근데 보면 이렇게 문장이 막 긴 게 있어. 이런 건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라는 거고 요 참고는
참고사항이라고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냥 굵은 글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그냥 직전에는 스킵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고득체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이 있게 해라. 아까 실친근조는 아까 쌍방에게 요구된다 그랬죠. 쌍방에게 요구된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세무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함에 또한 같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요구되는 거다. 이거 신의성실. 이거를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7급 보시는 분들은 알아도 되는데 7급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나왔어. 이거는 그냥 이론적이고 학자들 얘기예요. 금반원, 금한다. 반대되는 말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소호과세 금지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아주 반발이 심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국가가 장려를 해가지고, 그죠? 아이, 다주택 하지 마세요. 집 파세요. 집 다주택 갖고 있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오히려 혜택 볼 겁니다. 기껏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부동산이 급등했다고 우리를 다 나쁜 놈으로 해? 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이게 소급해서 과세하는 걸 말 안 돼. 그래서 국가가 소급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소급까지는 안 하는데 혜택을 완전히 오늘자로 없애버리겠다는 게 취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약속한 그 기한의 이익까지는 안 주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국가가 신의를 깨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보다는 좀 법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성실, 세무공무원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납세자가 신의를 어기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 하면, 자료 증빙 갖춰놓는데 갖춰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때려 맞는 거죠. 가산세. 그죠? 세무조사 이겁니다. 사실은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은요 충분히 불이익을 당해요. 근데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면 납세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주로 과세관청이 해야 될 부분들을 정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일단 여기까지 쌍방에게 요구된다. 하지만 주로 세무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여기까지고요. 밑에 있는 거는 판례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판례사항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7급에서 판례가 가끔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판례사항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한 2~3개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일단 요거 그냥 부담 없이 보겠습니다. 판례.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납세자가 아니라. 이럴 때는 납세자가 너무하잖아요. 과세관청. 신의를 어긴 거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돼. 세무공무원인 친구가 동창회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정식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얻은 겁니다. 이게 공적인이 우리 시험 목적으로 키워드고요. 사적인이 아니라. 그리고 둘째, 납세자가 그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데 그죠? 납세자에게 귀촉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세관청의 말을 납세자가 오해해서 잘못 이해한 게 아니어야 돼.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 세 번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거 세금 없어. 걱정하지 마. 그건 비과세야. 그건 부가세 면세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결정할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싸게 정해갖고 막 팔았단 말이에요. 막 팔았는데 처음부터 세금이 이만큼이야 10%야 그러면 10% 붙여가지고 가격을 더 비싸게 팔았을 텐데 이거 면세야. 소득세 비과세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싸게 기껏 팔아놨더니 나중에 가서 아니야 그거 과세야. 그러면은 이거 납세는 황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는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한 거예요. 적법한. 과세관청이 지금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을 하면 납세자는 얼마든지 조세불복 들어가서 승소해서 큰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현행 법률에 따라서 틀린 게 없어. 적법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요번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딱 요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요게 물론 이거 제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책에 나오는 법률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네.
네, 저도 주택임대사업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게 딱 요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공적인, 사적인이 틀린 거고, 적법한, 이거 위법한 틀린 거고, 그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근거과세 원칙.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에 따라 과세.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되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할 때도 근거에 따라 부과해라 이겁니다. 쌍방에게 요구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과 조사와 결정은 장부에 따라 해라.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고요. 두 번째, 근데 세무조사를 갔더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세무조사를 갔어. 그죠? 갔어요. 갔는데 장부 갖고 와보세요. 접대비 자료 갖고 와보세요. 쫙 갖고 와. 그죠? 어디 여기 경비 처리한 거 갖고 와보세요. 어디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되는 거 갖고 와보세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가 없어.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에이 여기 못 믿겠네. 그럼 다 자료 무시하고 우리가 알아서 세금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료 있는 거는 있는 대로 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만 없으니까 그 부분만 추산해서 계산해서 세금 부과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그 부분만, 업무용 승용차만. 여기 그 부분에 하나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3번은 과세관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산해서 계산해서 부과를 했다면 그 논리 근거를 알려줘야 돼. 그죠? 이거 논리 근거를. 정부가 조사한 사실의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해놔야 된다. 옆에다 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걸 부기라고 하죠. 이겁니다. 우리가 회계할 때 장부 기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기가 아니라 옆에다 써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고. 그다음에 조세관면의 사고관리.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감면시켜줄 때도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에 따라서, 그죠? 국세청장이 마음대로 감면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뭐 세무서장님 당연하고, 그리고 사후관리할 때도 추징할 때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 뭐죠? 이게 아이 참나, 그 아예 비과세가 있고요. 비과세가 있고 감면 규정이 있어요. 아예 비과세는 안 걷는 거예요. 근데 감면 규정은 사후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그 사후 조건들에 걸리면 추징하는 게 있어요. 추징하는 게 뭐 공익법인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 근데 다 세법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야지 세무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적용 원칙은 세법을 국가가 해요. 키워드가. 아 여기도 고딕체로 돼야 되겠다. 국가. 아 여기 있네.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된다. 국가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납세가 세법 해석 적용할 때가 아니라 국가가. 그러니까 이건 과세관청에게만 요구되는 거다. 얘는 국세기본법이 항상 우선된다. 그죠? 이건 어저께 그 예외. 다른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어요. 이게 1번 세법 해석의 기준. 이게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라고 하거든.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과세 형평,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외우기도 좀 그래. 그냥 들으세요. 부담 없이. 과세 형평에 따라 해라. 이 얘기는 조세 평등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당해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춘다. 이 얘기는 그 법률의 목적성, 취지가 뭐냐. 이건 조세 법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직하게 그 틀을 놓고 세법을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2번 소득과세 금지. 요게 중요하죠. 요게. 요번에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과세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말이 많죠. 이게. 납세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근데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어 그럴 때 그럼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어 그럴 때 그 소급이라는 말이 그 어디까지 가야 소급인 거야? 오늘 세법 적용해서 어저께 거는 어때? 그것도 소급이야? 작년 거는 당연히 소급과세 같은데 한 달 전 것도 소급이야?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니까 그 기준치를 정한 거야.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다. 완결됐다라는 게 뭐냐면 성립일이에요. 성립일. 성립일.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성립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고 그랬죠.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과세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득세의 성립일은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이 땅 되면 그때는 뭐예요? 나의 올해의 소득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12월 30날 아니에요? 31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30날까지는 돈을 별로 못 벌다가 31일 날 갑자기 로또가 맞아버리면 어떡해?
그죠, 이게. 그러니까 31일 날 밤 12시, 24시가 땡 쳐야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립일. 그러면 그때 추상적인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계산만 하면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내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성립일을 받고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립일 이전으로까지 소급하는 거는 소급과세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거는. 근데 성립일까지 소급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다. 이건 소급과세가 아니다. 왜 소급과세가 아닌 거냐면, 이게 혹시 제가 또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네, 이게.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왜 소급과세가 아니냐면, 그래, 12월 말 지나고까지는 다 혜택 줬지 않느냐. 감면시켜줬고, 그죠?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시켜줬고, 다 뭐 옛날에 너 취득세, 재산세 다 감면시켜줬고 했다. 근데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소급과세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뭐냐면, 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게 누적치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할 때 그게 좀 보완이 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 성립일 기준이다. 그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여기는 없죠. 아마 이론 요약서에는 나오나 그럴 텐데. (1월 1일부터) (12월 말). 12월 말. 만약에 소득세다. 그러면 성립일은 이때. 그죠? 이때가 성립일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성립일이고 2020년도에 성립일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근데 세법이 요때 개정이 된 거예요. 요때 세법이. 요때. 그죠? 7월 10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 날 개정돼 가지고 이게 옛날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과세하겠다. 그건 안 돼요. 이게 바로 소급과세 금지예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새로운 법이 개정됐다고 여기 볼까요? 여기 새로운 법이 개정됐다고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소비 행위에 따른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 물권을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이 과세 물권들에 대한 거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게. 그래서 소급해서 옛날 거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해서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는요. 그냥 이거는 법률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늘 그래왔어. 과세관청도 늘 그걸 인정해줬어. 근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앞으로 과세를 하는 건 좋겠지만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과세하지는 마라. 그게 바로 이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나와요. 여기 밑에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이게 조금. 여기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진정소급이에요. 진짜 소급이다 이겁니다. 성립일 이전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 이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소급과세 판정 시점은 납세무 성립 시점이에요. 성립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거는 이게 기출문제로 성립자를 확정으로 딱 해놓고선 틀렸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성립하고 확정하고 그 차이를 배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립일 기준으로 소급할 수 없다. 그런 진정소금 금지다. 다만 기간과세 세목, 이렇게 기간 단위로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기간 단위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거. 상속세, 증여세는 기간 단위로 내는 게 아니죠. 돌아가실 때 그 1년에 아니 그 평생에 한 번 내는 세금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수지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간 단위로 내는 세금은 그때는 과세 기간 중에 개정된 세법과 새로운 해석을 어디까지 그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요거죠,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개시일까지만. 요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그래요. 아니 붙자. 그러니까 진짜 소급은 아니다. 부진정 소급은 괜찮아라는 거예요. 부진정 소급은 괜찮아 이겁니다.
부진정소급. 그리고 진정소급은 안 돼 그랬지만 다만 진정소급일지라도 이 세소세기의 취지가 납세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납세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오히려 소급과세하는 게 유리하네. 오히려 옛날에는 과세였는데 비과세라고.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편은 또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진정소급일지라도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진정소급일지, 부진정소급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 진정소급일지라도 납세에게 유리한 소급편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이거는 뭐 그냥 세무공무원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조세 법률주의 할 때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막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촘촘하게 정할수록 누가 보호된다? 국민들 납세가 보호된다 그랬죠. 촘촘하지 않을수록 뭡니까?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우는 조선시대 막 사또가 막 마음대로 세금 걷고 그죠? 막 그냥 빠따 때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죠? 무식한 발언을 했네 제가. 하여튼 그죠? 이렇게 촘촘하게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큰데 100% 촘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무공무원이 갑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정한 거예요. 한계를 둬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이거고요. 마지막에 기업회계 기준의 존중. 여러분들 우리 1회차 때 기간과 기한할 때 민법 규정을 따르되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민법을 따른다 그랬죠. 세법이 특별법이니까. 또 우리가 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럴 때 국세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는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있으면 다른 세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또 세법의 규정보다 관세가 있으면 관세가 수입물품에 대한 거니까 특별법이니까 관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가는데 항상 뭐냐면 이게 뭔가 우리가 정하기로 한 게 좀 세세하게 더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배우니까 세법 규정이 있고 기업회계는 뭐죠? 회계잖아요. 회계. 근데 회계에서도 회계 장부를 만드는 기준이 있고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세법에서는 또 세법 기준이 있고 우리는 세법을 하니까 세법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뭐부터 적용해야 돼요? 세법을 적용해야지. 근데 세법에는 규정이 없고 기업회계 기준에만 규정이 있고 그러면 정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쓸 수 있어 이거죠. 여기서의 문제, 기출문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세법에 따르는 거고 세법의 규정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기업회계를 따르는 거고 그때 민법을 따르는 거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국세 부과의 원칙, 실신근조 그죠?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 세소세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성립확정 소멸을 하겠습니다.